아빠 이름이 뭐니? 회장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떨리는 손에서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9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10년 전 실종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면접장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아이가 칠판에 쓴 수식을 보며 백만장자 회장은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작은 아파트에서 민재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의 거친 기침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죠. 9살 소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맨발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 바닥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민재는 익숙한 듯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병을 꺼내 컵에 따르면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엄마의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민재는 그때마다 이렇게 물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엄마, 물 여기 있어요. 민재가 엄마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책상 앞에 앉아있던 지은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지은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어요. 거의 다 끝났어. 오늘 면접이 정말 중요한데. 민재는 엄마 옆에 서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패턴을 찾아내는 재능이 있던 그는 금세 무언가를 발견했죠. 엄마, 여기 그래프가 이상해요. 이 숫자들이 계속 3의 배수로 늘어나는데 갑자기 여기서 틀어졌어요.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가리킨 부분을 자세히 보니 정말 계산 실수가 있었어요. 어머, 정말이네. 우리 민재가 어떻게 이걸 찾았지? 민재는 수줍게 웃으며 아빠의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패턴이 깨지면 꼭 이유가 있대요. 지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는 순간 갑작스러운 복통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죠. 그녀는 배를 움켜잡으며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민재야. 엄마. 민재가 소리쳤지만 지은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9살 소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뛰어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주소는 성북구 정릉동. 민재는 냉장고에 붙여둔 주소 메모를 또박또박 읽어내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5분은 민재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워진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요. 곧 병원 아저씨들이 와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지은을 옮기는 동안 민재는 재빨리 엄마의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과 프레젠테이션 자료, 그리고 면접 준비 서류들이 들어있는 검은 가방이었죠.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지은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민재는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새벽의 서울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민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꼭 붙잡은 채 시선은 응급실 문을 향해 있었죠. 벌써 1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나와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갈 때마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물어보려 했지만 번번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아빠의 시계를 돌리며 긴장을 달래려 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용기라고 새겨져 있었죠. 김지은님 보호자분이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어요. 민재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저요. 저는 아들이에요. 김민재예요. 의사의 눈에 잠시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지만 곧 무릎을 꿇고 민재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지금 수술을 받으셔야 해.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었거든. 아주 위험한 상태였는데 내가 빨리 신고해줘서 다행이야. 민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더 꽉 안으며 물었어요. 엄마는 나을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면접이 있거든요. 수술이 끝나면 며칠은 입원하셔야 해. 의사가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침대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마취 전 준비를 마치고 수술실로 향하는 중이었죠. 민재는 재빨리 엄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지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아들을 보자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민재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민재야. 엄마가 오늘 면접을 괜찮아요. 엄마는 빨리 나으면 돼요. 민재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늘 말했잖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인생을 바꾼다고. 내 아빠도 그런 만남이었어. 아빠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쉬어야 해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지만 지은은 계속했습니다. 아니야, 들어봐. 엄마가 준비한 이 면접 10년 만의 기회야. 한림그룹이라는 큰 회사인데 그곳에 가면 우리 삶이 달라질 거야. 간호사가 다가와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엄마 대신. 아니야, 그럴 수는 없겠지. 하지만 기억해.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단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민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을 열어 엄마의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 지금은 8시 30분이었죠. 민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어봤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지만 어젯밤 엄마가 설명해준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민재는 엄마의 말을 되뇌며 결심했습니다. 9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몰랐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는 가방을 등에 맨 채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원을 나선 민재는 택시를 타고 한림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엄마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9살 소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가 말한 용기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꼬마야, 정말 한림그룹 본사 맞아?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민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엄마가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아파서 제가 대신 가요.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엄마가 준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준비했어요. 병원에서 여기까지 택시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14,000원이 나왔습니다. 한림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민재는 엄마의 가방을 등에 맨 채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회전문은 민재에게는 너무 무거웠어요. 한 바퀴 돌다가
중간에 멈춰버렸고 뒤에서 기다리던 직장인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가 왜 여기 있어? 그때 경비원이 다가와 회전문을 밀어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로비는 민재가 본 것 중 가장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향하는 민재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에게 쏠렸죠. 9살 아이가 커다란 가방을 메고 나타난 것은 분명 이상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서류를 꺼냈어요. 김지은 씨가 10시에 면접이 있는데 엄마가 병원에 계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여직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린이가 면접을 대신한다는 건 처음 듣는 일인데. 잠시만요. 그녀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동안 민재는 로비 한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아빠의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죠. 아빠가 말했잖아. 용기는 무서울 때 더 필요하다고.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날카로운 인상의 그는 안내 데스크로 향하다가 민재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지? 안내 데스크 직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남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너희 엄마가 김지은 씨니? 네, 맞아요. 엄마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아파서 제가 대신 설명할 수 있어요. 남자는 잠시 민재를 바라보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죠. 회장님께 보고하고 오겠습니다. 아이를 대기실로 안내해 주세요. 대기실의 가죽 소파는 민재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공중에 대롱거렸고 무거운 가방은 옆에 놓여 있었죠. 벽에 걸린 시계는 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면접까지 15분 남았어요. 민재는 엄마의 노트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화면을 켜자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죠. 어젯밤 엄마가 설명해 준 내용을 떠올리며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AI 알고리즘의 효율성 개선 방안.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읽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5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아까 만났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있었고 그 뒤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죠.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백발의 노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김지은 씨가 보낸 아이가 맞나요? 중년의 여성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서 내려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김민재예요. 엄마가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어서 어린이가 면접을 대신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른 남자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백발의 노인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한동훈 회장이었죠. 그의 깊은 눈빛이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자. 어차피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회의실의 큰 화면에 연결하는 것을 도와준 사람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는 민재에게 작은 미소를 보냈죠. 천천히 해도 돼. 그가 속삭였습니다. 민재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 구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엄마가 만든 이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보다 처리 속도가 30% 빠릅니다. 여기 보시면 민재가 그래프를 가리키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프의 패턴이 어제 아침에 본 것과 달랐어요. 잠깐만요. 이게 이상해요.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이 코웃음을 쳤죠.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민재는 화면 가까이 다가가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숫자들이 계속 3의 배수로 증가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패턴이 깨져요. 2, 5, 8, 11. 이건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한동훈이 의자에서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관심이 어렸죠. 그래서 그게 왜 문제인데?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아빠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고칠 수 있어요. 큰 문제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면 패턴이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는 마커를 집어들고 화이트보드로 향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발돋움을 해야 했지만 민재는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알고리즘을 단순한 블록들로 나누어 표현했죠. 여기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이 부분만 피보나치가 아닌 등차 수열로 바꾸면. 민재가 계산을 하는 동안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9살 아이가 대학원 수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죠. 한동훈의 시선이 민재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죽 밴드의 시계가 보였어요. 그 시계의 디자인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 시계. 한동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디서 났니? 민재는 계산을 멈추고 시계를 바라봤어요. 아빠 거예요. 1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매일 차고 있어요. 아빠가 늘 시간은 소중하다고 했거든요. 한동훈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몸을 더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죠. 아버지 성함이 뭐니? 회의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면접과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질문이었으니까요. 민재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준서요. 엄마는 아빠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늘 말해요. 그 순간 한동훈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펜이 회의실 바닥에서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의 시선은 민재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서? 한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재빨리 한동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재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려둔 알고리즘 그림이 뒤에 남겨져 있었고 그의 작은 손은 마커를 꽉 쥔 채 떨고 있었죠. 회장님이 우리 아빠를 아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동훈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그는 민재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믿기 어려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놀라움,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죠. 그 이름을 어디서? 아니, 내 아버지가 정말 한준서란 말이니? 중년의 여성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면접 중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한동훈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권위 있는 제스처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엄마가 보여준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네, 맞아요. 엄마가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1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지만요. 한동훈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돌린 채 밖을 바라보며 감정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가볍게 떨리는 것을 민재는 놓치지 않았죠. 회장님, 이 아이를 내보내고 정식 면접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남자 임원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한동훈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이 아이와 더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모두 나가주시오. 하지만 회장님, 지금 당장 한동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는 나가기 전에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죠. 곧 회의실에는 한동훈과 민재 단둘만 남았습니다. 한동훈은 천천히 민재에게 다가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9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죠. 민재야, 내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미국에서 살았대요. 엄마를 병원에서 만났고요. 아빠가 다쳐서 병원에 있을 때 엄마가 간호사였거든요. 한동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 언제 어디서?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아빠가 기억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만. 민재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 어머니의 수술이 끝났다고. 한동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당장 병원으로 가자. 민재야, 같이 가자꾸나. 내 엄마를 만나봐야겠다. 민재는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훈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움직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엄마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은 같았으니까요. 복도로 나오자 아까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의문과 불만이 가득했죠. 회장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한동훈은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찾아온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내 손자일지도 모른다. 그 한마디에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민재는 놀란 눈으로 한동훈을 올려다봤어요. 손자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9살 소년의 작은 세계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한림그룹 본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뒷좌석에는 한동훈과 민재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있었죠. 그는 박성민 전무였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팽팽했어요.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라니, 그것도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님이라니. 9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벅찬 현실이었죠. 한동훈은 민재를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에서 준서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똑같은 각도로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생각에 잠길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모습까지도 닮아 있었습니다. 민재야. 한동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혹시 왼쪽 어깨에 작은 흉터가 있었니? 민재가 놀란 듯 한동훈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쳤다고. 한동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박성민이 백미러로 회장의 모습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알아, 성민아. 하지만 어떻게 준서가 살아있었다니.
민재는 두 어른의 대화를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손으로 아빠의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시계의 차가운 금속이 떨리는 손끝에 닿았습니다. 차가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한동훈은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죠. 할아버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 호칭에 한동훈이 깜짝 놀랐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재가 먼저 할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아, 미안. 그냥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니다. 괜찮아. 한동훈이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자. 내 엄마를 만나야겠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민재는 한동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과 주름진 큰 손이 만났어요. 한동훈은 그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죠.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재가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요. 엄마가 놀라실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한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아이라고 생각했죠. 민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박성민과 함께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병실 안에서 지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아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민재야,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저 면접 갔다 왔어요. 민재가 엄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내가 어떻게? 엄마가 열심히 준비한 거잖아요.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한림그룹 회장이 아빠의 이름을 듣고 놀랐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손자라고 했다는 것까지. 지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준서 씨는 평범한 사람이었어. 부모님도 안 계시다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동훈이 들어왔고 지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한동훈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민재가 가끔 보이는 표정, 특히 무언가에 집중할 때의 그 진지한 눈빛이 바로 이 사람에게서 온 것임을. 피는 속일 수 없었어요. 당신이.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 씨의 아버지십니까? 한동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아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9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산불 사고로 병원에 실려온 기억상실 환자, 6개월 동안 이름도 모른 채 간호했던 그 남자가 바로 한림그룹의 후계자였다니.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지은이 힘겹게 말했어요. 하지만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준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병실을 나온 박성민은 복도 끝 조용한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과 오래된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죠. 한동훈과 지은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10년 전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성민은 2015년 3월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시 준서의 실종 보고서가 화면에 떴어요. 캘리포니아 산불, 실종자 명단, 그리고 수색 중단 결정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 보였지만 이제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 병원들의 환자 기록 요청 공문이 있었는데 답변은 모두 해당 없음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 병원의 답변이 다른 곳보다 3주나 늦게 왔던 것이죠. 세인트 메리 병원.
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미국 쪽 조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시차 때문에 그곳은 새벽이었지만 긴급한 사안이었죠. 네, 전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2015년 3월 캘리포니아 산불 당시 세인트 메리 병원의 기록을 다시 확인해 주게. 특히 신원 미상 환자 기록을 중심으로.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 동안 성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준서를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한동훈의 비서로 일하면서 준서가 자라는 것을 지켜봤죠. 총명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준서와 한동훈이 크게 다툰 후 준서가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날. 성민은 말렸지만 준서는 단호했어요. 아버지는 제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셨어요. 전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실종 소식이 전해졌죠. 한동훈은 무너졌고 성민은 그를 곁에서 지켰습니다. 태블릿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미국 조사원이 보낸 자료였어요. 성민은 급하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신원 미상 남성 환자 입원. 화상 2도, 머리 외상으로 인한 기억 상실. 6개월간 치료. 환자가 기억을 되찾은 후 한준서라고 자신을 밝혔으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퇴원.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담당 간호사 김지은. 환자 퇴원 후 2개월 뒤 병원 퇴사.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살아있었고 기억을 되찾은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성민은 다시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작은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병원 직원이 남긴 것으로 보였어요. 환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다. 실망시켰다고 반복해서 말함. 심리 상담 권유했으나 거부. 성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와의 갈등에 대한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고통받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은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이죠. 대기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저씨, 뭐하고 계세요? 성민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준서를 닮아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를 찾고 있었단다. 내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민재가 성민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를 아셨어요? 응, 아주 잘 알았지. 훌륭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때로는 너무 착해서 남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단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가 항상 다른 사람 걱정을 먼저 했다고. 성민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준서의 삶이 행복했을 거라는 위안이 되었어요. 민재야, 혹시 아빠가 할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하신 적 있니?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아빠가 꿈에서 무서운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깨고 나서 많이 슬퍼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서는 끝까지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것이었어요. 단지 화해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한림그룹 본사 77층에 마련된 임시 어린이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직 입원 중이었고 한동훈은 민재를 회사로 데려왔어요. 어린이 휴게실은 원래 직원 휴게실이었는데 급하게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놓았죠. 민재는 커다란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9살 소년에게는 마치 장난감 도시처럼 보였어요. 작은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한강은 은빛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심심하지 않니?
젊은 여직원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인사팀의 최유리 대리였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패턴이 보여요. 차들이 움직이는 것도 규칙이 있어요. 유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어떤 패턴? 민재는 창문에 손가락을 대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큰 건물들 근처는 9시에 차가 많아지고 점심시간 전에는 조금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시 2시쯤 늘어나죠. 유리가 감탄하며 민재 옆에 앉았을 때 문이 열리고 다른 직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어요. 회장님의 손자가 회사에 있다는 소식에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죠. 정말 어제 면접을 봤다고?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누군가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서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3개월째 막혀 있는 프로젝트가 있거든. 다들 웃었지만 민재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인데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정말로 관심을 보이자 당황한 것이었죠. 하지만 젊은 개발자 한 명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물류 시스템 최적화 문제야. 창고 5개와 매장 20개 사이의 배송 경로를 가장 효율적으로 짜는 거지. 화면에는 복잡한 지도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작은 손가락이 화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거 개미가 먹이 찾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로요. 개미는 가장 짧은 길을 찾아요. 페로몬이라는 걸 남기면서 다른 개미들에게 알려주죠. 여기서도 트럭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개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개미 군집 알고리즘. 맞아, 그거야. 그는 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민재는 옆에서 계속 질문을 던졌죠. 왜 이 창고는 다른 창고보다 물건이 적어요? 거기는 임대료가 비싸서. 그럼 비싼 곳에는 자주 나가는 물건만 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트럭이 덜 가도 되고.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9살 아이가 던진 단순한 질문들이 그들이 놓치고 있던 핵심을 짚어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소문은 더욱 퍼졌습니다. 회장님의 손자가 개발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가 회사 전체에 알려진 것이었죠. 오후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케팅팀, 기획팀, 심지어 재무팀까지 모두가 민재의 독특한 시각에 흥미를 느꼈어요. 우리 신제품 이름을 못 정하고 있는데 마케팅팀 과장이 말했습니다. 민재는 제품 설명을 듣고 잠시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이름이에요? 그럼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야 해요. 그리고 뭔가 재밌는 소리가 나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후 내내 민재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대답도 했지만 그 안에는 늘 신선한 관점이 담겨 있었죠. 재밌었니? 한동훈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른들도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봐 주셔서 기뻤어요. 한동훈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회사에 가져온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순수한 호기심과 편견 없는 시각,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오른 것을 보며 한동훈은 깨달았죠. 어쩌면 이 작은 손자가 자신과 회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림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책상 앞에 앉아 봉인된 서류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였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쉽게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성민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회장님, 혼자 보시겠습니까? 한동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같이 보자. 내가 있어야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성민은 한동훈 옆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보자 하며 함께 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준서를 잃은 후 무너졌던 한동훈을 곁에서 지켜봤던 그였기에 이 순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한동훈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얀 종이가 나타났고 그 위에는 차가운 숫자와 그래프들이 인쇄되어 있었죠. 그의 시선이 맨 아래 결론 부분으로 향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 한동훈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만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준서야. 그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정말로 살아있었구나. 성민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한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내가 그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했어. 내 고집 때문에, 내 오만함 때문에 준서가 죽었다고. 성민은 한동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신 게 다행입니다. 민재를 통해 준서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한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준서의 사진을 꺼냈어요. 20살의 준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재가 이 사진과 똑같이 웃더라. 그 순간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어요. 아이는 할아버지의 빨간 눈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한동훈은 민재에게 손짓했습니다. 아이가 다가오자 그는 무릎을 꿇고 민재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민재야, 이제 확실해졌다. 넌 정말로 내 손자야. 민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아빠가 정말로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한동훈이 민재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미안해. 민재는 한동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가족은 언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한동훈은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준서의 체온과 같은 온도였습니다. 성민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동훈은 민재를 아는 채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지. 먼저 지은 씨에게 사과하고 민재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 민재가 한동훈의 품에서 빠져나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여기 자주 와도 돼요? 당연하지. 매일 와도 좋아. 한동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같이 와도 돼요? 엄마가 면접 본 거요. 한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내 엄마는 이미 우리 회사의 직원이 될 거란다.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성민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내일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내일 직접 모시러 가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사과해야지. 민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할아버지, 저기 보이는 산이 뭐예요? 남산이란다. 서울의 중심에 있는 산이지.
민재는 남산타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언젠가 엄마랑 할아버지랑 같이 저기 가고 싶어요. 한동훈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꼭 가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그 순간 한동훈은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은 아들만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따뜻함, 순수한 기쁨, 그리고 희망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민재를 통해 그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한림그룹 본사 15층 회의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미경 재무이사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한 것이었죠.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인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회장님께서 갑자기 나타난 손자를 인정하셨습니다. 오미경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죠. 회장의 손자라는 9살 아이가 회사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가족사에 우리가 왜 관여해야 합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미경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한림그룹의 지분 구조와 상속 관련 법률 조항이 빼곡히 적힌 문서였죠. 이게 단순한 가족사일까요? 회장님은 지분의 6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 아이가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되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미경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김지은 씨의 배경을 조사해 봤어요. 화면에는 지은의 이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미경이 강조한 부분은 달랐어요. 미혼모로 아이를 키워온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회장님의 손자라고 주장합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오 이사님, 그건 너무 나간 추측 아닙니까? 젊은 이사가 반박했습니다. 오미경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추측이라고요? 그럼 왜 10년이나 숨어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을까요? 회장님이 나이가 드시고 판단력이 흐려진 시점에 그녀는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산된 제스처였죠. 주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갑작스러운 상속 구조 변경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이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오미경은 돌아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상속자의 등장이라는 프레임으로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릴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누군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오미경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감정에 휩싸여 계십니다. 10년 만에 찾은 가족이라는 감동에 빠져 있죠. 하지만 주주들과 시장은 다릅니다.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민이 들어섰어요.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제게는 통보가 없었는데요. 오미경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임원들끼리 간단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힐끗 봤어요. 상속 관련 문서들이 눈에 들어왔죠. 회장님의 가족사에 대해 논의하신 모양이군요. 회사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미경이 반박했어요. 성민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DNA 검사로 확인된 회장님의 친손자입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 없습니다. 오미경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과연 그럴까요? 전무님도 아시겠지만 대중의 인식은 과학적 증명과는 다릅니다. 성민은 오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오 이사님,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오. 저는 회사를 위해 일할 뿐입니다. 오미경이 차갑게 대답했죠. 성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동훈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한편 오미경은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내일부터 일이 재미있어질 겁니다. 각자 입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차가운 미소 뒤에는 야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림그룹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 계획이었죠. 9살 아이의 등장은 그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할아버지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오늘 퇴원하기로 되어 있어서 한동훈과 함께 병원에 가기 전 잠시 쉬는 중이었죠. 그때 아침 뉴스에서 한림그룹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한림그룹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후계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회사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나왔어요. 누군가 몰래 찍은 영상이었죠. 한림그룹 한동훈 회장이 최근 9살 남자아이를 손자로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등장 시기와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급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리모컨을 잡아 텔레비전을 끄려 했지만 민재가 말렸습니다. 할아버지, 전화 온 거예요. 왜 이런 뉴스가 나와요? 한동훈은 민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해결할게. 그때 박성민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여러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주요 일간지가 일제히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림그룹 경영권 승계 혼란, 검증되지 않은 상속자의 등장, 주주들의 우려 커져. 민재는 신문을 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제가 나쁜 아이인가요? 한동훈은 민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넌 할아버지의 소중한 손자야. 이건 나쁜 어른들이 하는 짓이란다.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통화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회장님, 주가가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15%나 떨어졌습니다. 한동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오미경의 지심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민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작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할아버지, 엄마가 이 뉴스를 보면 어떡해요? 한동훈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어요. 한 회장님, 갑작스러운 상속자 인정에 대해 한 말씀. 주주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의 신원이 확실한 겁니까? 민재는 플래시 세례에 겁을 먹고 할아버지 뒤에 숨었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한동훈은 민재를 보호하며 기자들을 밀치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에서 지은은 이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가득했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동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자들이 병원 로비까지 들어와서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민재는 엄마 침대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기 오면 안 됐나 봐요. 지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아직 회복 중인 몸으로는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버거웠죠. 성민이 조용히 한동훈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미경 이사가 주도하고 있어요. 한동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회사와 가족,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민재야, 엄마랑 잠시 있어줄래? 할아버지가 잠깐 다녀올게. 민재는 불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훈이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엄마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민재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나쁜 짓 안 했잖아요. 아빠가 늘 말했죠? 진실은 결국 이긴다고. 하지만 9살 소년의 작은 위로도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기자들의 카메라가 반짝이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한림그룹의 혼란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아빠의 시계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그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이렇게 꼬여버렸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복도에서 민재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다시 응급수술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수술 부위에 합병증이 생긴 것이었죠. 민재의 작은 손은 아빠의 시계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은 밤 10시. 벌써 5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회사의 긴급 이사회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야 해요? 민재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성민이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이사회에서 오미경 측의 공격이 거세졌고 일부 이사들이 한동훈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죠. 민재야, 혼자 있어서 무섭지 않니? 성민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곁에 있어야 해요. 제가 없으면 엄마가 더 아플 것 같아요. 성민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게였죠. 그때 민재의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성민이 주워보니 지은이 써준 메모였어요. 민재야, 엄마가 만약 더 아프게 되면 이 주소로 가렴. 엄마의 친구 집이야.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혹시 모른다면서. 하지만 전 안 갈 거예요.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성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민재를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한편 한림그룹 이사회실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미경이 준비한 자료들이 스크린에 띄워졌어요. 주가는 이틀 만에 30%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오미경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한동훈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병원에 있을 민재가 걱정되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진실이요? 한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감정에 치우쳐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 순간 한동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 합니다. 한동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미경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 지금은 회사의 운명이 걸린 순간입니다. 한동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갔고 이사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한동훈은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느님, 제발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다 할게요. 할아버지 회사에 안 갈게요.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될게요. 제발. 한동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민재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재야. 민재가 돌아보자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위험하대요. 한동훈은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제 잘못이죠?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동훈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나쁜 어른들의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 순간 민재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였는데 펼쳐보니 아빠가 엄마에게 썼던 편지의 복사본이었어요. 지은이 항상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죠. 아빠가 엄마에게 쓴 편지예요. 여기 보세요. 한동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준서의 글씨가 선명했어요. 지은아, 우리가 함께 만들 미래가 기대돼. 우리 아이는 분명 특별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도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야. 병원 대기실의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 옆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무언가 꿈을 꾼 것 같았는데 아빠가 시계를 가리키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재는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계의 뒷면이 살짝 들떠 있는 것 같았죠. 작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뭔가 틈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재가 한동훈을 깨우려다가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기대어 겨우 잠들어 있었어요. 민재는 혼자서 시계 뒷면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홈에 손톱을 넣어 살짝 들어 올리자 뚜껑이 열렸어요. 그 안에는 아주 작게 접힌 종이와 함께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빠와 할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빠의 글씨였어요. 아버지께 제가 돌아갈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어요. 단지 제 길을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언젠가 아버지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만약 제게 아이가 생긴다면 꼭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준서 올림.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아빠가 할아버지께 쓴 편지였어요. 하지만 전하지 못한 편지였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재가 한동훈을 깨웠습니다. 한동훈이 눈을 뜨자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쓴 편지예요. 시계 안에 있었어요. 한동훈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준서의 글씨를 보자 그의 손이 떨렸어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며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서야. 한동훈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가 날 원망하지 않았구나. 그때 박성민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어요. 회장님, 미국에서 새로운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성민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준서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작성한 서류였는데 거기에는 준서의 친필 서명과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 가족을 만들고 당당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동훈은 2개의 증거를 손에 들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준서가 우리 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민재가 우리 손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민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나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한동훈은 손자를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반격할 차례야. 성민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의 동료들이 증언하기로 했어요. 준서 씨와 지은 씨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를. 민재는 아빠의 시계를 다시 차고 일어섰습니다. 작은 가슴에는 새로운 용기가 솟아났어요. 엄마한테도 알려드려야 해요. 엄마가 나으면 우리 모두 함께 싸워요. 한동훈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함께 싸우는 거야.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김지은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면회 가능합니다. 민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약하게나마 미소 짓는 것이 보였어요. 지은은 아들을 보자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한동훈은 준서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어요. 준서가 남긴 것은 단순한 손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남겨준 것이었죠. 이제 시작이다. 한동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주게.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민재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작은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똑같이 손을 대자 유리를 사이에 두고 2 손이 만났어요. 비록 직접 닿을 수는 없었지만 그 온기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한림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무대 위로 한동훈이 올라왔어요. 그의 옆에는 민재가 작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2 사람의 모습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한동훈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오늘 저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아들 한준서, 그리고 제 손자 김민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한동훈은 프로젝터를 켜고 준서의 사진을 띄웠어요. 10년 전 저는 제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고집과 편견 때문에 아들과 갈등했고 그 결과 비극을 맞았다고 여겼죠. 화면이 바뀌며 미국 병원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박성민이 준비한 자료였어요. 하지만 준서는 살아 있었습니다. 산불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가 회복한 후에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제가 그에게 준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민재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의 온기가 한동훈에게 힘을 주었어요. 한동훈은 준서가 시계에 숨겨둔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이 저에게 쓴 편지입니다. 전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편지를 다 읽은 한동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그가 남긴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강당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미경이 몇몇 이사들과 함께 들어온 것이었어요. 회장님,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회사 경영과는 별개입니다. 오미경이 외쳤습니다. 한동훈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오 이사, 당신이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린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오미경이 기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통화 기록, 그리고 조작된 문서들이었죠. 오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당신은 회사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9살 아이를 공격했습니다. 한동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어요. 그 순간 민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목소리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김민재입니다. 9살이에요. 제가 할아버지 회사에 처음 온 건 엄마를 돕고 싶어서였어요. 기자들이 주목했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했어요. 어른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아빠는 정말 한준서고 할아버지는 정말 제 할아버지예요. 가족은 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민재의 순수한 말에 강당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기자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박성민이 추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 직원들의 증언 영상이었죠. 준서와 지은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민재가 태어났을 때 준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준서는 늘 말했어요. 언젠가 아버지께 당당하게 가족을 소개하고 싶다고. 한 간호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오미경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여론도 돌아서고 있었어요. 한동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아는 기업,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그는 민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가 준비되면 정정당당하게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커서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응원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죠. 오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음모는 실패했고 이사회에서의 해임은 시간 문제였어요. 민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기자 한 명이 다가와 물었어요. 민재 군, 힘들지 않았어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랬어요. 진실은 결국 이긴다고. 그리고 가족이 있으면 뭐든 이겨낼 수 있다고요. 한동훈은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가져온 변화는 기적과도 같았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게 해주었고 차가웠던 그의 마음을 녹여주었으며 회사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3개월 후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한강공원의 벚꽃이 만개했고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잔디밭 위에는 돗자리가 펼쳐져 있었고 민재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녀의 볼에는 혈색이 돌았고 웃음소리도 밝았어요.
한림그룹 국제마케팅팀 팀장으로 일하면서도 민재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죠. 엄마, 김밥 하나 더 주세요. 민재가 도시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김밥을 집어주며 웃었어요. 천천히 먹어. 채알라. 한동훈은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따뜻한 할아버지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박성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림그룹의 부회장이 되었지만 주말에는 종종 이렇게 가족 모임에 참석했어요. 지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민재야,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발표회 있다고 했지? 성민이 물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족에 대해 발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건데? 한동훈이 궁금해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용기 있는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난 이야기요. 그리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이야기도요.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의 순수한 시각으로 본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했으니까요. 그때 민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작은 액자였어요. 안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한동훈과 지은, 민재, 그리고 성민까지 모두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민재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한동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예쁘구나. 할아버지 회장실에 놓아도 되겠니? 그럼요. 회사 사람들도 우리 가족 보여주세요. 지은이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재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민재는 아빠의 시계를 만지며 말했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할아버지도 있고 성민 삼촌도 있잖아요. 성민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가 처음으로 그를 삼촌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었죠. 지은도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벗고 꽃잎이 그들 위로 흩날렸습니다. 민재는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동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야, 내가 남긴 선물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다. 그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맑은 하늘 어딘가에서 준서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들은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와 엄마의 손을 양쪽으로 잡고 있었고 성민은 그 옆을 나란히 걸었어요. 할아버지, 내일 회사 가도 돼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도 좋아. 이번엔 재무팀 아저씨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숫자 계산하는 거 재밌어 보여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재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어요. 그들이 주차장으로 향할 때 민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요. 민재는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냈어요. 한강에서 주운 하얀 돌이었죠. 그는 그것을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선물이에요. 이 돌처럼 할아버지도 오래오래 우리랑 함께 있어요. 한동훈은 돌을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작은 돌멩이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회사에 갔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할아버지를 만났고 엄마는 건강해졌으며 새로운 가족도 생겼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응, 엄마는 정말 행복해.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작은 가슴 속에는
더 큰 꿈이 자라고 있었어요. 언젠가 커서 할아버지처럼 큰 회사를 운영하고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9살 소년으로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하고도 특별한 하루하루를 즐기면서요.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